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국민대학교 이창현 교수입니다. 수요일 저녁엔 좋은 책과 영화 한 잔 어떠실까요? 북벤저스 윤성우입니다. 책 만드는 사람 4월의 책 대표 안희곤입니다. 네, 책 읽고 글 쓰는 허입니다. 올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네.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잔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았는데 네. 추석이 코앞에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좀 너무 빠르죠? 놀랍죠. 그렇죠. 네. 네. 추석이라는 게 어떤 추수감사절과 같이 한 해 농사를 이렇게 기념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요. 가족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되면 좋으련만 자칫하면 뭐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 결혼을 언제 해, 취업은 했어, 이런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올 추석은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네. 덕담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화 엑시트를 보면은요, 그 남자 주인공이 하도 그런 그 경조사 있을 때마다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아예 선수를 치더라고요. 뭐라고요? 예, 어르신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저 결혼 못했고요. 지금 취업 준비 중이고요. 술 한잔 따라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네. 그렇죠. 저는 20대 때,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명절을 이렇게 피해 다녔던. 맞아, 그러니까 일부러 맞아. 친척집 안 가고요. 맞아. 예, 참. 그냥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괜히 예, 밖에 나가서 배회하다가 그렇게 돌아오곤 했는데 확실히 이런 스트레스가 뭐 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취업도 어려운데 자꾸 맞아요. 취업했냐고. 취업했으면 너 연봉은 얼마니? 뭐 이런 거 그거 물어보고. 그런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요. 부러워요. 네. 뭐 말씀하시면 높여주실 건가? 그리고 이제 취업했으면 너 결혼은 근데 언제 하니?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요. 추석 연휴 앞두고 취업은 했냐 이런 질문 공세 올까봐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중장년층 구직 활동도 늘고 있곤 하지만 요즘 취업 정보도 없고 뭐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은 저희가 일자리와 직업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있다고 해도 지금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해당 사항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알아보면은 뭔가 제한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장기간 취업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취업준비생 10명 중에 4명은요, 뭐 기업 규모에는 관심이 없고 취업만 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오랜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 지쳐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원하는 일이라는 게 각자 있잖아요. 네. 우리 북소리 가족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장래 희망이 뭐였어요? 뭐 옛날에 저희 때는 다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고. 저희 때도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여성들은 뭐 미스 코리아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저희 대학 때만 해도 사실은 산업화가 되고 고도성장 시기였으니까 4학년이 되면 과 사무실에 가서 몇 개의 입사 원서를 그냥 가지고 가서 지원하면 직장이 보장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시제니까 직장들이 없고 구조조정이나 이렇게 외주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오늘날 청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상당히 어떤 불평등에 대한 또는 기회가 없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이거를 저는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허위 북벤저스는 어렸을 때 책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나요? 전혀요. 아니에요. 저는 초질관 한량이 꿈이었습니다. 한량. 어떻게든 예, 좀 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네. 게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본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부모님의 그쵸. 사회적 조건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걸 알았죠.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예,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직업이 뭘까를 좀 탐색해 보다가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은 방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이 돼야겠다.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제 주변의 선생님들을 봤을 때 정말 경무에 시달리신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선생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실은 세대적인 요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를 저희가 겪으면서 자라날 때 어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 심지어 목숨을 끊는 모습까지 계속 보게 됐는데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지라는 마음이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범대라든가 맞아요. 뭐 행정학과라든가 이런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학과의 그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게 저의 어떤 꿈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기분이 다시 안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뽑는데 젊은 고학력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뉴스에 나오는 거 자주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인재들이 제자리 찾지 못하는 거 이것도 정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일자리 지원 정책은 그런가 하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달라지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늘 취업난이 있을까요? 근데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경제 불경기와 이런 산업 구조 조정이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취업난이 점점 뭐 심화된 상태인데요. 확실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점점 자동화되고 있고 점점 서비스업 내지는 이 두뇌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그런 식의 그 좀 신기술, 신산업의 일자리는 확실히 양질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부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기술 위주 또는 서비스 산업 위주로 직업 재훈련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영향 때문인지 예. 지금 그 일각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실업자가 100만 명이라면서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실업자가 계속 많다.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추세가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 급격히 늘어났다. 그것은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취업자 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은 전체 인구 구성으로 과거보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 가능 인구가 취업률, 즉 고용률로 보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경제 위기다, 현 정부 못하고 있다, 뭐 소득 주도 성장에 효과는 없고 비용만 든다, 이런 것에 보수 신문에 때리기가 오히려 가짜 뉴스에 가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사회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지난 IMF 이후에 한 2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계속 사람을 줄이고 자르면 유능한 CEO로 평가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구조조정이고 그게 경쟁력 강화였고 그게 효율화였잖아요. 그렇게 20, 30년 하니 당연히 직장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그거 스톱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정책으로 CEO를 평가한다면 저는 바뀔 수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윤이 주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윤이 줄지만 그 이윤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때 사회적 부가가치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약 중에 하나가 최저시급을 1만 그렇죠. 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네.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걸 하지 못했고 결국 네. 대통령이 사과도 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실업률이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 그리고 뭐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게 그렇죠. 된 건 다 그 최저시급을 높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잘못됐어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그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서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정기능을 강조해주면 좋은데 그냥 올라가서 그 영세 상공인들이 힘들다라는 것만 강조해갖고 경제정책 때리기를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서부터 18년 정도까지 3월 기준으로 고용 동향을 보면 4.5% 정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4.5% 정도에서 많으면 5% 정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요.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4.5%에서 5%는 사실 작은 건 아닌데 재밌는 거는 2월, 1월 보면은 한 3%에서 3.5%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3월은 구직자들이 쏟아져요. 졸업을 해서. 대학 졸업생, 예. 고등학교 그러면 졸업생. 2월하고 3월 또는 1월하고 3월을 비교하면 실업률이 왜 이렇게 늘었어? 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크게 대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실업률은 그저 완만하게 조금의 그렇죠. 왔다 갔다의 차이가 있고 하지만 고용률 전체는 조금씩 좋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뭐 17년 만에 최악 뭐 이런 문구는 그렇지. 맞지가 않은 그렇죠. 내용이네요. 그건 좀 과장이죠. 네, 예. 근데 현 정부가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또 민간 부문도 비정규직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뭐 출산 등의 예외적인 사항일 때만 허용하도록 하겠다. 기간제법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체감할 수 있나? 좀 결과는 실망스럽지 않나? 저는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네요. 네. 어떨까요? 그 비정규직이 어떤 사회든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인정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어떤 복지 같은 것들은 일할 권리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이제 다르된 형제의 영화 중에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주인공은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몇 개월간 휴직을 하는데요. 다시 돌아가려고 봤더니 이제 그 고용주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다른 그 노동자들에게 그녀를 다시 복직시키느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안을 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사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은 정말 출산 휴가라든가 그렇죠. 뭐 이제 정당하게 휴가를 내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 사용자가 피고용자를 그냥 해고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피고용자들끼리의 경쟁을 사실 시키는 거잖아요. 그 영화도 보면은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참-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법이라는 게 사회 현실을 반영해서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인데 이것은 취지와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 담당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들 각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동조합을 자꾸만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꾸로 이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여서 국가가 해야 될 일, 사회 전체가 해야 될 일을 노동조합이 대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가 노동조합의 가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전체 100명의 노동자들이 있을 때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노동조합이 되고 뭘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 협약 적용률이라는 게 있는데 독일에서는 56%가 이른바 임금을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하는 거죠. 개인이 자기 임금 협상하기 어렵잖아요. 노동조합이 대신해 주는 건데 56%. 굉장히 근데 높은 거죠. 그 정도면. 대한민국은 10%밖에 안 된다는 10.7%. 저는 결국은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공적 기구가 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좀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에 연대하고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작업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고용주, 그들은 이익밖에는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익 때문에 결국은 고용률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자르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노동조합을 강화시키는 일, 그거 해야 되고요. 노동조합 빨갱이다, 노동조합 이익 집단이다, 이런 편견을 버려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희곤 북배는 척박한 이런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창현 북 마스터님께서 잠깐 독일 노동조합 네. 얘기를 네. 언급을 하셨는데 마침 네. 그 따끈따끈한 책이 있습니다. 네. 이 독일의 일자리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시금석이 될 만한 그런 네. 책인데 네. 독일의 경제는 한마디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그렇죠. 말로 네. 딱 정의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시장 경제 그러면 우리가 그 싫어하는 신자유주의, 네, 네, 자유 경쟁, 시장 경제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 앞에 사회적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유지하고 자본주의 틀 안에서 경제를 성장을 시키되 반드시 사회적인 차원의 이익이 되는 그렇죠. 그런 식의 방식으로 사회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자는 게 독일의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은 사회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사용자와 고용자가 사회적인 분열이라든지 사회적인 와해를 막기 위해서 서로의 이익들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사회 질서 내지는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고용자들은 해고를 자제한다. 해고 자제라는 말이 있어요. 사용자들은 해고 자제하고 노동자들은 임금 내지 근로 시간 같은 것들을 줄여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양보를 한다. 일자리 나누기가 예, 그거죠. 그런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 타협하는 문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동자들이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특히 해고, 근로시간 조정, 직장을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식의 중대한 노동자의 생활이나 그런 데 중대한 결정이 초래되는 것은 반드시 노동자들이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 사용자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노동자들도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뭐냐면 해고가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정부는 취업 훈련 기회를 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재취업 알선도 하고 그런 식의 사회적 안정망은 최후의 안정망은 정부가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사정 3자가 만든 게 그렇죠. 사회적 동반 관계라는 거죠. 그걸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도입을 해서 하지만 독일도 50년대부터 거의 50년 이상 걸려서 그 체제를 마련한 거거든요. 우리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예. 네, 저기에 재밌었던 거는 그 독일 굴지의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 위기를 어떻게 타개했는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본받아야 될, 이 시점에서 본받아야 될 그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연대 책임이라든가 전략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일 경우에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지금 뭐 노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 타협을 해나가는가라는 것도 한 가지 배울 점인데 또 하나는 이 정부의 재취업 내지 해고 자제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독일은 강소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해요. 예. 왜냐하면 대기업 자본력이 튼튼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하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이 있으니까 중소기업도 인재들이 취직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회사가 힘들어져서 나오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다니고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사실 독일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 내지는 경제 안정성은 강소기업이라는 데들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회라는 말이
가슴에 서 뒤에. 콱 박히네요. 그렇죠. 네. 기회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할 방향들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장 답답해할 분들이 취업,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오랜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지쳐가는 게 사실 당연한 상황인데요. 취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 떨어지고 딱 하나 남아있던 곳도 떨어졌다. 사실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네. 더 열심히 할 걸. 내 자신이 창피하고 한심해서 눈물만 났다.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주변 보면 다들 턱턱한다.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지친다. 훌쩍훌쩍.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윤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생활에 관한 만화를 짧게 올리고 있는 전혜윤입니다. 저는 3월에 취업을 해서요. 6개월 조금 넘었어요. 좋은 회사 가야지, 대기업 가야지 계속 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 살 더 먹고 다시 백수로 살 수는 없다 해서 눈을 낮추고 약간 그냥 저를 받아주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바로 시작했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다 썼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뭐 진짜 습관성으로 하루에 10곳씩 회사 100곳? 너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에서 많이 들었었던 건요. 저는 미대인데 순수 예술 쪽에 전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집이 셀 것이다, 사회생활 못할 것이다, 어차피 1년이 안 돼서 그만두고 자기 거 한다고 나갈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들 많이 겪어봤다.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디자인 툴에 대한 거는 학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좀 금액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거의 한 학기 등록금 넘는 정도? 거의 학교를 다시 다닌 수준이었어요. 미술학원 강사 일을 그래서 준비할 때는 계속 했어요. 취업을 하려고 돈을 버는데 이게 돈을 버니까 너무 피곤해서 공부를 못하고 거기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전혜윤 씨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경력이 너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부른 건 자소서를 흥미롭게 써서 그런 거다. 근데 그게 약간 잉했어요. 이게 칭찬인가? 힘내, 너 취업할 수 있어. 이런 말은 사실 되게 짜증나거든요. 진짜 힘들 때는. 근데 그런 것보다 나도 그렇다고, 나도 똑같다고 그런 게 더 되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망했어. 진짜 망해가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진짜 너무 벌써 망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면 언젠가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가운 세상과 마주선 이 모습 버티기 힘든 만큼 외롭고 험한 이 길 끝나지 않아. 요즘에 사실 취준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간, 사회적 계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면은 그냥 바로 추천서 받아서 갔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2년, 3년 하면서 소득은 없죠. 또 대학에도 또 학자금 융자를 받았으니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죠. 또 과거와 같이 집에서 다니는 사람 비중보다는 개별적으로 다 거주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실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새롭게 들어간 그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55.6%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인식이 취업이 안 돼서 고통을 감내하는데 그 기간조차도 사실은 불이익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되겠고요. 정부 또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모든 그 책임자들이 일단 고용을 늘리는 그것을 좀 점수화시켜서 그 경영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네. 요즘에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요. 저도 유튜버라고 알고 어떻게 있어요. 하셨어요? 네. 유튜버. 땡땡 TV로 인해서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맞아요. 거두는 경우가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2006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유튜브가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1위는 아니었어요. 5위가 유튜버고 1위가 운동선수. 정말요? 네, 그리고 2위가 교사, 3위가 의사, 그리고 4위가 요리사. 셰프. 요즘에 이제 들이었어요. 먹방이 많으니까 이해되고 유튜버. 이거 완전히 그렇죠. 신종이에요. 확실히 시대마다 세대마다 네. 직업을 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안정성하고 사회적인 각광을 받는 인정을 받는 것하고를 같이 가. 네, 그게 시대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 왔는데요. 1960년대부터 보면 택시 운전사도 60년대에 인기 직업군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개인 택시 운전사 네.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음악다방 DJ도 60년대에 엄청난 또 학생들의 인기를 누렸던 로망이었지. 바로 그렇죠. 70년대에는 이제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뭐 무역에 대한 종합상사. 그렇죠. 종합상사맨. 초고속 성장 시대죠, 네. 그때는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에 이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S전자. 네. 아, 그 반도체 엔지니어라든가 네. 예, 또 국제 교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또 통역사에 대한 맞아요. 그 인기도 높아졌고요.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펀드 매니저. 맞아. 예, 맞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펀드 매니저 되겠다고 부자 되게 했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예, 근데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현실적인 직업들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돈 버는. 네. 그렇죠. 퍼지기 그러네요. 시작했다는 것도 좀 특징적입니다. 네. 요즘에 또 되게 인기 많은 되고 싶어하는 꿈 중 하나가 아이돌 아닌가요? 아이돌 스타. 네, 맞아요.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시대에 뭐가 유행을 하는지 직업에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에 고스란히 녹아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뭐 과거엔 이랬는데 미래에는 뭐가 유망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거 알면. 예측을 좀 해보죠. 근데 그거 알면. 우리가 참 의외인데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직장이 없는 예, 직업이 아니고 직장이 직장.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회사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리고 뭐 상사 부하가 있고 조직화된 그런 직장 자체가 아예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다. 왜냐하면은 시스템과 구성과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하고 조직자,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을 하거나 일을 기획을 하고 조직을 해내는 사람들, 예체능 쪽, 예술, 그 다음에 저술가, 개발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직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노트북 가지고 어디서나 그 자리가 직장이 될 수 있는 맞아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직장이 미래 유망 직종은 유망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예측들을 그 책도 그렇고 그래도 하고 꼭 있는 집어서 이거 해라 이런 얘기는 왜 안 해주세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자기도 힘든데. 네. 그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해서 그 앞으로는 이제
고학력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오히려 학력이 다 평준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학위조차도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I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예전에만 해도 초창기만 해도 AI가 그래도 창조적인 어떤 분야는 못할 것이다. 3D 업종이나 뭐 이제 이 어떤 단순 업무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그 이상의 노동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뭐 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소설도 쓰고 맞아요. 다 하잖아요. AI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책의 이제 어떤 골자는 사실 이제 이런 시대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좀 더 그 창조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다 오너가 돼서 어떻게 잘 경영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래 직업은 지금 상태에서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 미래 직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 맞아요. 중에 어느 것이 그렇죠.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맥켄지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로서 7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소멸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취업하고 있는 도매, 소매, 제조업, 숙박, 사무 이 직업들이 다들 고위험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기존의 인력들을 재배치하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어서 산업 얘기만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사실은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레이버 4.0 노동의 변화를 얘기하고요. 노동이 위축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이거를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은 없어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기업들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해서 탈규제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오늘은 제가 좀 비판을 많이 하네요. 오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자, 그렇다면 노동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경제 성장하고 균형 있게 발전을 하려면 좋은 일자리 생겨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는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뭘까요? 좋은 일자리? 어떤 일자리일까요?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잘 맞으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다 지금은 패스트푸드점이나 공원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뭐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직원들이 없어지고 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이제 어르신들이 노년에 좀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면서 좋을 또 텐데. 네, 경제적으로 또 그런 것들 창출하시면은 좋을 텐데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노동자들 내지는 그 취업자들 자신도 이제 국가의 어떤 지원, 정부의 지원도 정말 필요하고 그런 국가적인 설계, 네. 일자리에 대한 설계도 필요한데 개인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일자리를 현재 있는 곳에서 찾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귀농을 했어요. 대도시에서 아주 근사한 그렇지. 카페를 하다가 네. 접었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손님 오면 맨날 커피나 타고 그렇죠. 한 공간에서 멋은 있어 보일지 몰라도 대도시의 댄디한 하지만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귀농을 해가지고 과수원을 경영을 하는데 재밌는 게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혼자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열심히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열심히 듣고 자기들끼리 친구 청년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팔로도 개척을 하고 서로 간에 품앗이도 하고 하면서 제법 괜찮은 소득을 올리면서 그 시골에서 그렇죠. 아주 잘 즐겁게 살고 네.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데 그 큰 대도시의 조직화된 일자리 이런 건 앞으로도 없어질 테니까 말 그대로 지역에 밀착되고 내 생활 반경 안에서 가능한 일자리의 폼을 스스로가 찾고 그렇죠. 만드는 노력 그리고 그걸 바로 정부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좋은 일자리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그럼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노동의 가치 그리고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나눴는데요. 우리 북소리 가족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북벤저스 분들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굉장히 우리 많은 책을 추천했는데 또 추천하는군요. 네, 오늘은 넘쳐납니다 리스트가. 추석 선물로 오늘 대방출입니다.
좋습니다. 네, 예. 추석 때 오늘 나온 책들 쫙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한 드는데요. 권이라도. 네. 맞아요.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니까 추천할 책도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럼 실제로 아니고 먼저. 실제로 서점에 정말 많아요. 근데 조금 원론적인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 그래서 네. 저는 어떤 책이에요?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을 제목이.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예. 예. 네. 바바라 에런라이크라는 저자가 썼는데요. 이분은 배신 시리즈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고 건강의 배신이라는 책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 반응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네. 노동의 배신 이거는 실제로 이 저자는 르포 르따주 형식으로 쓴 책인데 본인이 최저임금이 과연 적정한가를 따지기 위해서 스스로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임금을 그렇지. 받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하면서 노동의 의미를 점검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 한 달쯤 해봐야 되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러니까. 한번. 예, 그래서 그걸 해본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최저임금 돈 보상이 노동에 합당한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가만을 본 게 아니라 노동이 이루어지는 환경, 그렇죠. 또 노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소한의 열량, 먹거리조차 확보하지 않는 최저임금의 실태, 또 일을 열심히 할수록 빚을 더 져요. 왜냐하면 일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하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돈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그렇죠. 노력을 지불해야지만 맞아요. 직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보상은 훨씬 적어요. 그런 식으로 갈수록 노동은 강도가 세지고 힘들어지는데 왜 보상은 적어지는가를 사실 이분은 그다지 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노동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값을 받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이 사회 지도자들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걸 르포 형식으로 그냥 보여주는 책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가다 보면은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일이라는 게 노동이라는 게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 기여를 하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구상까지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최저시급이 8,350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74만 5,150원으로 이제 임금을 받게 된다는 그걸 얘기고요. 외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보고하신 겁니까? 방금 보고했죠. 그렇죠. 네. 정확히 못 외웁니다. 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174만 원 정도면 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전 좀 상대적인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컨대 뭐 부모님 집에서 그렇죠. 거주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집세가 안 나가니까 살 수 있겠지만 집세를 뭐 내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정말 그렇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그 비정규직 직장인들도 2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부직이세요. 예,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최저임금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뭐 타당하긴 하지만 공허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과 그냥 연봉이나 이런 게 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령 임금 나누기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컨대 시간 강사 또 교수님이 예, 계시지만 예, 예. 교수님의 교수들과의. 연봉을 낮춰서 예를 들어 그럼요. 시간 강사들의 어떤 최저의 어떤 보장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실 교수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기업 노조에서 네. 비정규직과의 어떤 그렇죠. 그 차별성 네. 그리고 정말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건 사실 저는 되게 쉬운 해결책이라고 그럼요. 생각하고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그럼 내가 가진 걸 정말 내어둘 수 있어? 라는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유, 교수님. 네. 오늘 뭐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작가의 생생한 노동 체험기가 담겨있는 노동의 배신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윤성은 북벤저스가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네,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보다는 훨씬 가벼운 제목의 소설인데요. 땀 흘리는 소설이라는 이 단편 모음집입니다. 소설이 땀을 흘리네요. 땀 흘리는 얘기가 많은 거죠. 그렇죠. 네, 흘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현재 교사들이 주로 이제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그 제자들을 좀 걱정하면서 도대체 학교에서 우리 열심히 가르치지만 얘네가 나가가지고 과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좀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르고 고른 그 지금 보시면은 뭐 작가들이 정말 한국에서 지금 너무나 사랑받는 그 작가들인데요. 작가들이 쓴 김혜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사회의 그 첫 발을 내디딜 청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설들입니다. 네. 이게 현재 교사들이 사회에 나갈 제자들을 위해서 쓴 얘기라고 하니까 대충 어떤 소재,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을지 좀 네. 소개해 주실까요? 그 8편의 소설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썼던 그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8편을 같이 쭉 읽으니까 굉장히 그 노동 현실에 대해서 진짜 딱 와닿더라고요. 한국이 어떤 사회고 지금 그리고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이 어려움들을 취업난과 또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들, 관계들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가 이제 보여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생부터 해서 무슨 콜센터 직원,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 알바생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해서 자신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김혜란 작가 작품이 저기 네. 실려 있는데, 저는 김혜란 작가의 작품 중에 서른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엔 이제 학원 강사의 시점으로 맞아요.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는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라고요. 네. 너는 자라서 내가 되겠지. 이게 참 이게 문학적 상상력이 어떤 사회과학적 비평보다 더 센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를 보고 느끼는 학원 강사 스스로의 자괴감과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허이 북벤저스의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책 가져오셨을까요? 노란 책입니다. 오, 네. 제목 깁니다. 네.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라는 책인데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 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직업과 일자리 전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소설,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펜을 든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래요. 도스토예프스키 하면 우리가 세계적인 대문. 그러니까요. 넉세 리얼리즘, 위대한 예술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스토예프스키를 수식하는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박꾼. 또 빚이 늘 많았다죠. 빚에 시달려서 사람들에게 돈을 좀 꾸어달라고 편지를 그래서 쓰는 사람. 문학적 그 생산성이 높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쭉쭉 나왔다.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도스토예프스키 하면 우리가 정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나 죄와벌 같은 세계 문학 전집에 실려 있는 엄청난 고전을 쓴 작가로만 알고 있지만 실은 그 작품이 팔리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신문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신문을 읽은 이유는 대중들의 기호를 파악해서 내가 꼭 맞는 소설 써야지 많이 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또 겁니다. 도박을 해야 되니까? 도박은 나중에 이제 끊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결과물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경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스토예프스키는 끊임없이 돈에 시달리면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글을 썼지만 이 사람은 말년에 오히려 행복한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주계급이거든요. 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데 있어선
아무런 고민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삶이 왜 이러지? 이러한 어떤 슬픔 속에서 말년을 쓸쓸하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가 무엇이냐 봤을 때 결국 도스토예프스키는 타인들과 나누는 삶,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걸 그렇게 유용하게 그렇지.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결국 일자리나 직업이나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게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삶과 함께 행복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냐 그걸 좀 질문해 보는 차원에서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런 일 하면서 사는 게 사실 쉽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오늘 얘기 나눠봤지만 좀 시간에 떠밀리거나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 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우리 북소리의 시민 북벤저스들 만나봐야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서 모임을 만나는 리더들의 북적북적과 또 명사들의 책 추천 릴레이 북이 이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여성들만 모여서 이야기하는 책 읽는 여자들 독서 모임입니다. 결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뭐 워킹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성들만 회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만들었던 모임인데 그때 이제 제인 오스틴이 아무래도 여성들 이야기가 많은 책인데 그거를 이제 여자들끼리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Park, Pride and Prejudice, Emma, Persuasion. 6 people will each be responsible for one book. All Jane Austen, all the time. 제가 여성 독서 모임을 굳이 찾아온 이유 자체가 약간 몇 년 전부터 그런 여성 이슈들, 젠더 이슈들이 되게 야기가 됐는데 저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불편함이나 부조리함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던 문제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제 생각도 정리가 되고 내가 이래서 불편함을 느꼈던 거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되고 하는 일은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IT 기업에서 마케터로 3년차 일하고 있는데 약간 369 시즌으로 그게 온다고 하잖아요. 9월 달에 결혼하세요. 네, 그래서. 김세희 작가님의 가만 나날이라는 책인데 제가 20대 때 했던 고민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되는 고민들도 있고 이 안에도 처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사실 긍정적인 처음은 약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 제일 좋았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작가로서 활동적인 삶과 여성으로서의 삶 중간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제가 이제 여성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그리고 워킹맘으로서 또 해야 하는 일
그 두 가지를 양립하면서 겪는 고민하고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우선 다른 생각들을 아무래도 각각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밴드 트랙스의 보컬로 활동하다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견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편지요? 어떻게 남겼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진짜. 네네. 견우 형 안녕? 나 잭이야. 내가 영상 편지 썼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싸우고 사이가 나빠지면 이게 다 흑역사고 안 좋은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 더 앞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야. 형, 좋아할게. I love you. 네. 굉장히 사랑스럽게 영상 편지를 남겼네요. 네. 예능감이 충만한. 제가요? 개인기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제가 술을 먹으면 좀 재밌어요. 어떻게? 맥주 한 캔만. 조만간에 아마 뭐 영화로 작은 역할이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네, 완전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인생 제 2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계속 상상을 했어요. 난 저 이동욱 배우님이 싫다. 난 너무 질투가 가. 내가 유인나 배우님을 너무 좋아한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제 촬영에 들어갔거든요. 진심으로 좋아하려고 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잘 지내시죠? 제가 작품하는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멋진 작품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책이거든요. 유럽이라는 책입니다. 네. 사실 제가 어릴 때 꿈이 세계 일주였거든요. 현실 속에 갇혀서 맨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여행도 한번 못 해보고 벌써 나이가 이렇게 37이 됐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30대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그때 가졌던 그 꿈을 다시 좀 갖게 해준 그런 책이었어요. 다시 그래, 난 여행을 꼭 하고 싶다. 여행을 해야겠다. 그런 꿈을 갖게 해준 책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자신감이라는 글인데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나 자신에게 먼저 마음을 전하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감이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글입니다. 제가 유럽을 진짜 가고 싶은데 유럽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직까지도 못 갔어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뭐 금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굳이 없더라도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런 용기가 계속 없었어서 이 책을 읽고 좀 그런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뭐 프랑스의 파리라든가 영국의 런던이라든가 제일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그쪽부터 일단 보고 싶어요. 왜 유명한지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그쪽 영국 밴드 음악을 또 너무 좋아했었다 보니까 영국은 꼭 가보고 싶어요.
일단 저처럼 뭔가 그런 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저 풍경 나도 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글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 글들을 읽어보고 나도 그때 뭐 비슷한 생각을 했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추억하는 분들이 또 읽으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자는요, 일단 저랑 가장 오랜 시간 동거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뮤지션입니다. 저랑 오랫동안 트랙스 멤버로 활동했던 정모 씨입니다. 김정모 씨. 네. 그래, 정모야, 안녕. 형이야. 너랑 한 18년 가까이 붙어 지냈었는데 이렇게 너한테 영상 편지 보내는 것도 처음이네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너가 읽었던 좋은 책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고, 형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도 너의 모든 활동과 모든 행보를 형은 항상 응원하고 진심으로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조만간 만나서 맛있는 밥 먹도록 하자. 밥은 형이 살게. 그래, 사랑한다. 화이팅! 오늘 TV 책방 북소리와 함께 깊이 있는 시간, 또 의미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추석 연휴는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